제가 10분 지나면 10분 지난다고 12분 12분 예, 예.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아마 이번 일까지 해주신 분 그 내용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중복은 되지만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제가 찾은 각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에서 조금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지정전 이런 걸로 어떻게 임진왜란과 유교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 근데 이건 인문사회 쪽이기 때문에 자연과 어떤 친구가 이런 거를 발표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교단 생활 한 38년 정도 했는데 약 40년 동안 제가 주로 했던 게 이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라는 놈은 조금 전에 우리 그 어제 장미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 하얀 게 예를 들어 대서양인데 대서양이 플로리다고 이건 태풍이 플로렌스라고 하는 허리케인입니다만 쉽게 태풍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 태풍 트랙이고요 이제. 근데 이 태풍이 지나가는 오른쪽이 인공위성 사진인데 이 노란 거는 뜨거운 온도고 이 파란 거는 찬 온도예요. 그래서 이 태풍 트랙 오른쪽에 이렇게 찬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스케일이 보통 태풍 중심으로 500km, 직경으로는 1000km, 1500km 정도 되는 거니까 저놈이 지나가는 거리에 이게 온도가 한 3, 4도씩 떨어지는 건데 바다로 봤을 때는 엄청난 태풍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물상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조사하면서 특히 왜 이 오른쪽에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가 이런 것을 제가 최근에 한 5년간 정도 이제 연구하다가 올 8월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정년 퇴직하게 되는데 그래서 흔히 그런 이제 라이트워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약 28도 정도 태풍이 지나갈 때는 이선을 보면 태풍이 28도였던 것이 어느 지점에서 이 지점입니다만 그 지점에 오기 전에 이렇게 뜨거웠던 물이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차가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바다가 한 100m 정도까지 이렇게 크게 변동을 하는 이런 그 현상을 주로 이제 연구를 해왔어요. 이 연구를 저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즘 말로 이제 시뮬레이션, 우리말로 모사입니다. 모사라고 합니다만 그런 모사하는 것을 이제 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만 아무튼 이제 수치 모델링으로 해서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거를 이제 재현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이 펌프질을 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찬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찻잔 마시다가 막 이렇게 숟가락으로 지면은 그 뜨거운 물을 찬물이 잘 섞이듯이 이 태풍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이제 연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정경호에 이제 이런 발표를 하는 바람에 저도 여기에 좀 관심 있는 거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목차는 이제 가는 동기가 왜 이런 걸 하게 되는가, 또 이 지화정의 이제 동서양의 시각은 어떤가, 또 이 정의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해보고 여기에 이제 임난과 6.25의 두 인물들이 각각 등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런 그 전란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동서양을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르만 헤세가 이 골드문트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지화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지화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거지만 여기에 이제 특징적인 게 나르치스라고 하는 사람은 좀 차가운 인물이고 지성적이고. 그 다음에 골드문트는 뜨겁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잘 사귀고 이러다가 폐가 망신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르치스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마음이 이제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이런 삶의 과정. 두 사람의 인물 속에서 지와 그다음에 여기 사랑은 이건 정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두 개를 굉장히 다 비교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 잘 분리가 돼야 된다. 분리가 되면서 동시에 융합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이제 헤르만 헤세는 강조를 했는데 일본의 그 1000원짜리 중에 보면 나츠메 소세키라고 우리에 비하면 이광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느 그 소설책 첫머리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지혜에 맡기면 각이 돋고 정에 놓주면 떠내려간다라는 게 지혜에 맡겼으면 가도가다스 좋으니 사후사세바 나가사레로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 지혜에 맡기면 사람이 삐죽삐죽해지죠 이거 너무 따지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에다가 모든 걸 맡겨버리면은 배가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일찍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일본 사람들이 이런 지식인들이 이거를 준수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는 어떨까? 이준윤이라는 사람이 쓴 그 시에 보면은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간다. 다정도 병이라고 이 봤거든요. 정도의 병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떤 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던 터에 옛날 고려가 가요에도 보면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가시는 듯 도시오소도 돼 있잖아요. 예? 가면 그냥 보내면 되는데 내 이걸 가는 거를 진달래에서 마찬가지구만. 진솔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의 정에 항상 이렇게 그 매달리는 이런 그 경향이 많고 지보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정치권에 이렇게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제 그 하나로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오공의 하나회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하나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따져보면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군 내부의 어떤 모임인데 이 중심이 돼가지고 오공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게 아닌 상황에서 탄생이 됐으면 그냥 5.16이나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하나회라는 모임으로 탄생을 하고 탄생한 이후에는 자기들이 각종 그 일꾼을 챙기게 되고 그 중심에 서고 이러니까 이 혁명이 어떻게 보면 혁명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퇴색돼 버리죠. 정에 이제 쏠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고요. 또 우리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2년은 뭐 가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용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여기에 걸리죠. 이 강호평 파동에 걸리면서 완전 초기서부터 묶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제가 책에 자료집에는 상당히 잘 썼습니다만 이거 그냥 금방 날아가 버리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세계 속에서 완전히 우리 그냥 참치만 당하고 많은 그런 걸로 끝났는데 이런 거나 또 박정희 정권도 이게 붕괴된 거 탄핵 사태도 보면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친박과 반박의 어떤 그 다툼에서 생긴 정파적 정리적 그런 정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거라든가 또는 우리 서울대학 성함 잊어버렸는데 이 교수인가요? 이영 교수인가? 예, 그분의 그 반일 종족주의 이런 것도 이것도 정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정적인 그런 면을 갖다가 빙자를 하고 유도하고 호도하고 이래가지고 오도하고 이래서 이제 뭔가 반일의 어떤 이런 의식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이 지성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정리적인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게 아닌가. 조직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옳은 걸 주창을 하면서도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뭐 휴직 처리하고서도 수업도 안 하고 돈 받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저는 보고 싶으냐면은 국정의 어떤 일을 너무 그 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된 것이 아니냐 따지고 들어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와 정의 싸움을 좀 정의를 한다면은 결국은 지정론이란 말이 뭐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만드는 말인데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인남을 먼저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황윤길, 김성길인데 이 사람이 정사예요. 대장이 이 사람이 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선통신사를 거쳐서 1590년서부터 91년까지 약 2년간 군세를 감찰하죠. 원래는 뭐 어떤 문화 교류긴 하지만은 군세 감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부터 대마도에 들를 때서부터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또 거기서부터 어떤 회신을 받는 모든 과정에 상호 대립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황영기라는 사람은 상당히 외교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인데 마음이 강직하지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서인인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대마도 종주지라고 하는 종이지가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말 타고 들어오는데 그 별례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황영기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김성일은 국가 간의 어떤 격식인데 그럴 수 없다 이래가지고 끝내 그거를 응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마차꾼을 아마 모아지를 베버리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 대마도 종주하고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육지로 가서 통신수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당시 왕은 아니죠. 그러나 제1의 실권주의자이기 때문에 황윤길은 왕처럼 대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성일은 그거 안 된다. 부하로 우리가 이걸 대우를 해야 된다. 이 둘이 또 굉장히 싸웠는데 이 사람이 워낙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대부적이고 또 성리학적으로 굉장히 그 아주 학문이 깊은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신화 대접을 해요. 교육적인 대시를 거기에 이제 굉장히 기본 언짢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국서를 그 일본의 국서를 조선에 가지고 가는데 그거를 안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번이고 오사카에서 기다리면서 요구를 하다가 봤는데 그 가져온 것들 보니까 뭐 아주 오래된 문구가 많고 그럽니다. 거기서 한 달, 몇 개월이 있었어요. 있으면서 끝내 이 황윤길은 기자 가자고 그러는데 이 김성희가 끝내 이걸 제대로 된 외교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뭐 조선왕조실록을 부분 봤습니다만은 그 김성일의 그런 그 감각이나 이런 느낌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황윤길을 엄청 경멸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주로 그 소소 공원이 신비나라라고 하는 사람의 통역관 중에 여러분도 혹시 요시라는 사람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뭐 간신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통역관인데 한국,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그 한국의 그 상황을 잘 이렇게 하면서 조선통신사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행도 하고 그러는데 뭐라고 이 사람이 글을 썼느냐면은 윤길은 술꾼이고 김성일은 의사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군세를 무시해가지고 일본 군세를 무시해가지고 지사로는 자기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전에 기획회 가가지고 김성일이가 왜는 이제 불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하고 나온 다음에 송영이가 묻죠. 당신 그렇게 얘기하다 진짜 침략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민심 동의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은 아마 칠칠건데 일본이 침략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 황윤길이 무시가 되고 김성일의 생각을 채택하면서 친한 7년 임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우리 뭐 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도요토미의 인물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 김성일이는 지와 같아서 두려울 게 없다라고 그러고 황윤길이는 아주 담력과 지력이 뛰어난 아니 조총 2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조총이 가지고 있는 성능과 그것을 무장한 일본인 전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세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인물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것도 저는 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적으로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전에서 뭐 선조가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시각이나 주변에 우리 이제 배우기에는 동서의 그 파동에 의한 결과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그것도 있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뭔가 인간적인 어떤 지정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지정전에서 봤을 때 정이 승리를 했다. 김성일의 어떤 정이 승리를 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었고요. 또 6.25를 한번 이번에 이제 돌이켜서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건 좀 제가 사이드온 사진을 좀 특별히 올렸는데. 이 김구는 아까 여러분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뭐였었냐면 민족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백번일지에도 보면은 제1내각이 뭡니까? 자주독립이에요. 자기에서 보면. 두 번째도 자주독립이에요. 그 자주독립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돼서 잘 살아보자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일제로 갈라진 그런 나라로 합치자고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물론 그 이승만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에 더 주치를 했었어요. 이 사람이 1945년 10월 달에 귀국했을 때 그 박헌영이가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가담을 해서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공산당은 이 공산주의는 호혈자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다. 그건 코레라죠.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공산한테 이런 죄에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귀국했을 때서부터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창을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945년, 49년 사이에 이제 남북 뭐 이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김구는 남북 합작을 해가지고 민족적으로 끝내 합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19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을 남한만이라도 만들자 이래가지고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김구는 굉장히 민족을 중시한 정적인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승만은 이념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용옥 씨가 엄청 비판하고 있는 이승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까지 막 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산주의를 처벌을 할 때 뭐 이승만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결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무자비하게 살생을 했어요. 이승만 양반이. 그 까닭은 뭐냐면 공산주의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숴버릴 그런 어떤 실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결과로 우리는 6.25 이제 직전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이제 뭐 암살을 당하고 이런 다음에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승만의 이념을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를 선택한 관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변수가 6.25가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6.25가 만약에 발발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은 우리 의사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관계없는 이념전이었죠. 그래서 6.25 자유 민주주의의 어떤 수호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때도 보면 6.25 때 민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완전히 그 어떤 그 이념 대결이 돼버려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자유, 민주를 위해서 뭐 조국을 지킬 수다 이런 노래가 나오니 민족은 거기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6.25는 그 이념 전쟁이 되는데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본 건 뭐냐면 두 사람의 역할이 반대로 이승만이 암살되고 김구가 만약에 초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건립이 되면 민족주의로 아마 건립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남북 합작이 계속 진행이 됐을 거고 이런 가운데 결국은 6.25가 발달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김구는 이승만보다 아마 불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트루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민족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장면 박사가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유엔에서 결국은 유엔군이 파견되는 결정을 수요일에 얻어내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늦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전쟁 수행이 어려워졌을 거란 말이죠. 그럼 적과 가능성이 더 커졌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국민이 남한 국민이 6.25 전에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어쨌든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설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슨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갈려지고 있는 거 이런 걸 지금 문정부에서 굉장히 국민의 어떤 이런 정적 감정을 갖다 유도시켜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오도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도 그런 무슨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이러면서 그것을 파다가 만들고 있고 효련주의니 하현주의 이게 전부 지적 어떤 그런 어떤 주의가 아니죠. 이건 정적주의죠. 정리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육에 쓰여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특별히 나라 일이라고 하는 건 공의 영역이고 사회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적인 면에서는 늘 지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면은 정보다는 지혜 우선해서 우리가 양보를 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인간과 유교가 주는 역사의 교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라도 질문을 받는 게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남은 건 아니고요. 2분 30초를 초과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원래 진행보다 한 30분 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요.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잠시 그러니까 지금 33분입니다. 그래서 40분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